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신박사의 장방한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국내 시장은 좀 무난했죠. 아시아 증시가 좀 빠지는 가운데서 그래도 한국 증시는 좀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강한 종목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셀트론 종목도 3% 상승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2%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도 굉장히 좋았고, 외국인들이 또 현대차 그룹주 1000억 가까이 정도 이제 매수를 했죠. 순매수.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바이오 관련된 리포팅 또 이제 얘기들을 좀 최근에 좀 많이 못 했었는데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오늘 그 ABL 바이오 비롯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또 뇌 질환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그거 좀 분석해드리면서 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또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2분기 실적 전망, 셀트론 그룹주가 오늘 시장이 그냥 밋밋한 가운데서도 3% 이렇게 강세를 보인 그런 주요한 이유는 이제 실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되면서 그 기대감이 이제 부는 흐름으로 좀 작용되는 것 같고요. 또 항암제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 상승해서 2403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 대금은 근데 너무 적네요. 5.7조. 이거 왜 이리 적지? 반등이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그런 거래대금 수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계 심리가 많이 작동됐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이벤트가 많은 거는 어제 다음 주 전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계 심리가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대금이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일단 관망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래대금이 급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400여 종목 비등했고요. 코스닥은 보합이네요. 0.01% 빠졌으니까 보합 789포인트. 거래대금이 5.3조로 역시나 이제 낮은 수준이고, 하락 종목수가 한 200여 종목 많았네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수급은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1000억 가까이, 기관도 2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600억 정도 순매도 했지만 기관은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네요. 5900계약 이상을 이제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은 다소 좀 증가해서 56조, 신용융자 잔고도 최근에 반등에 힘입어서 18조 1000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본 증시가 0.7% 정도 밀렸고요. 홍콩이 0.7% 밀렸고, 대만도 약보합 정도, 상해 증시도 0.5% 빠지면서 약보합 정도로 좀 경계 심리가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업종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운수장비 업종에서 1100억 들어왔어요.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최근에 수급 들어온 어떤 형태가 계속 반복 이제 이어지고 있네요. 코스닥은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수급상에.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 코스피 지수 차트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됐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봉.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이제 흐름으로 좀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이번 주 이벤트가 많으니까 이게 위로 갈 거다 아래로 갈 거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떤 굉장한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이제 겁을 낼 필요는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는 위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시총 상위 순으로 보면요, 삼성전자는 속수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7일 날 그 수요일이죠. 이제 락업이 풀리는데, 아마 이제 대주주 LG 화학은 물량을 내놓을까요? 블록딜 할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바라볼 거는 가치입니다. 기업의 이제 가치와 성장 부분에서 수급적인 요인은 이제 일시적인 요인일 것이고, 그게 이제 좀 많으면 조금 시간적으로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물량이 또 소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27일 날 있기 때문에 그때 기점으로 좀 변곡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다. 그때가 저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최근 저점 때는 35만 원으로 거기서 두 번의 지지를 좀 받아냈기 때문에 이번에 혹여라도 이제 떨어진다면 거기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오늘 2.6% 상승, 기아도 1.7% 상승, 현대모비스도 3.4%. 현대모비스 저점이 이제 올라오는 거 의미심장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하반기 이어가는 어떤 모습인 것 같고, 셀트론이 오늘 3% 상승. 삼성바이오가 보합인데도 불구하고 그 셀트론 그룹주만의 이제 어떤 호재 기대감인 거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2.2%, 또 셀트론 제약도 3.8% 강세,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어떤 퍼포먼스로 오늘 좀 내줬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또 오늘 플러스 흐름을 내는 흐름으로 2차전지 뭐 왕은 나다 뭐 이걸 얘기해주네요. 오스테 임플란트가 오늘 굉장히 실적 좋게 나왔죠. 기관이 완전히 땡겨버렸네요. 2분기 영업이익이 562억. 그래서 횡령 사태로 이제 로스 난 것들을 뭐 이제 뭐 한 2개 분기 하면 다 채우겠는데. 어쨌든 최대 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 이게 이제 뭐 코로나 영향을 뭐 크게 안 받으면서 엄청나네요. 치과에서 사전에 안정적인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28% 성장했다. 야, 이거 미국에서도 47% 성장했고 러시아에서도 66% 성장했다. 이거 영향이 전혀 없네요.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여튼 오스테 임플란트 굉장히 좋은 어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오늘 10% 상승했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미용이라든지 덴탈 같이 또 바이오 섹터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오늘 케어젠도 이제 시세가 좋네요. 실적이 또 나오는 바이오 기업이죠.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가 좀 이슈가 컸는데요. 그거 이따 이제 짚어드리겠지만, 또 이제 회사에서 또 발표했어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은데, 최근 논란이 된 알츠하이머 관련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ABL 바이오가 자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제기된 알츠하이머 핵심 연구 조작 의혹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래프바디비 플랫폼 기술이나 관련 기술 이전 계약과는 관련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한 부분이 조금 이제 논문이 조작됐다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 인정받은 기술은 그 항체가 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뇌를 통과하는 이제 전달률을 높일 수 있는 BBB 이제 그 셔틀 통과 기술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밀로이드 없애는 거든 타우를 없애든 파킨슨에서는 이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어떤 단백질을 타겟하든 그거는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거지 아밀로이드 베타 그거를 없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논문하고 이제 그 연결되지 않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번 이슈로 이제 떨어진 거는 해프닝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팔고 외국인도 팔았는데 바보죠. 이렇게 요 이슈로 판 거는 이제 바보 모르고 이제 그냥 던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을 잘 모른 채 그냥 저 논문 조작 이거 뇌질환 치료제 기업들 그냥 다 매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이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봐봐요. 사모펀드에서 37,000주, 연기금에 7만주. 바보 아닙니까? 이걸 던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은 어떤 분야보다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난관이 있죠. 이런 루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태가 이제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슈들이 막 지뢰같이 많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도를 높여놔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 관련된 리포팅 지난 이제 20일 날 금요일에 이제 나온 리포팅인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좀 부합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키움증권 리포팅인데요.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이 기대된다. 어쨌든 램시마 SC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도 이제 하반기 상저하고 낮은 데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 이제 실적이 좀 예상된다. 특히나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내년도 다소의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24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뭐 실적 증가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시마 SC가 코로나19로 다소 좀 밋밋하게 빠르게 이제 침투하지 못했지만 리오프닝 받고 또 이제 인지도 높이고 또 이제 직판이 성공적으로 좀 안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분기별 성장폭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달에 유럽향 직판 전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출 회복세가 기대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특히나 이제 내년에 23년도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미국 쪽 아바스틴 시밀러, 미국, 또 아일리아 시밀러, 미국 쪽에 대한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 대부분 23년도 중순 이후 출시로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이제 뭐 거의 바닥 찍기 시작하는 거죠. 23년 출시될 신제품들은 동사가 직접 판매할 거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과거 이제 인플레트라가 미국 점유율을 높일 때 이게 막 빠르게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빠르게 막 침투율이 막 1년 만에 10% 20% 올라오고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글로벌 제약사와 유사한 수준의 유통망 및 기존 대비 개선된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해서 목표 주가도 이제 상향을 했고 투자견도 바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퍼밸류에이션 59배, 내년도 46배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지금 실적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도 강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흐름 중에서 그 방산주들 특히나 이제 한화그룹의 또 이제 방산 부분을 합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한다고 하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될 것이고 하나 시스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집대성하는 또 수혜를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방산주들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5.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2.6%로 강한 기조의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죠. LIG 넥슨도 역시나 3.9%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만도 2.5% 상승으로 같이 올라오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또 이제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넷 그리고 만도까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고 현대오토넷도 이렇게 또 올라오는 형태. 그래서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반기 또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또 폐배터리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주로서 우리가 같이 이제 엮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쪽으로 보면요. 현대차가 700억대 순매수, LG에너지솔루션이 600억대 순매수, 현대차 그룹주 완전히 좋네요. 현대모비스, 셀트론이 이제 4위까지,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제 방산, 저희 큰 어떤 이제 수주 기대를 갖고 있죠. 그 부분이 영향을 최근에 세게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오랜만에 수급이 굉장히 좋고 엔터주 3인방이 완전히 그냥 오늘 수급이 40억대씩 뭐 짜고 친 것처럼 40억대씩 붙었네요. JYP 엔터, YG 엔터, SM까지 2에서 3% 상승. 오늘 바이오가 많이 보이네요. 셀트론 제약, 알테오젠, HLB, 한국 BNC, 박셀바이오 바이오조들이 이제 많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가 좀 오늘 이제 그 알츠하이머라는 좀 뭐 그 의혹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같이 빠졌잖아요. 대략 기회죠. 그런 것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바이오 주식들이 이제 폭락하는 좀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요. 어제 이제 뭐 다음 주 영상에서 전략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사인데, 알츠하이머 발병을 밝힌 베타 아밀로이드 이제 타겟으로 이렇게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원리, 그 이제 논문의 어떤 내용이 조작됐다는 이제 기사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돼서 치매가 유발한다는 이제 이론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이런 회사들의 어떤 좀 우려감,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이렇다면 상당히 좀 가치 하락을 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실패를 했다는 게 참 뭔가 좀 진짜 꺼림칙하죠. 야, 이게 원래 전제 자체가 좀 틀린 게 아니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난 16년간의 어떤 연구의 어떤 결과였던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 이제 뇌질환 관련된 이제 개발사들 이쪽으로 이제 주요 이제 하락 요인이 됐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또 뇌질환 쪽으로 최근에 사노피에 대규모 기술 이전을 했던 ABL 바이오가 있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네이처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셀리버리 뭐 이런 기업들이 뇌질환 뭐 이런 쪽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같이 좀 빠졌죠. 약간 투자 심리가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되죠. 이게 과연 이제 이 기업의 가치 하락을 낳는 요인이 될 것인가? 단지 그냥 표면상으로 이거 같이 비슷한 악재 아니야 하면서 같이 이제 패대기 치는 그런 해프닝 수준의 어떤 하락인가? 이걸 구분하면 이제 그 사람은 정말 투자자로서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하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노피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 대규모 한 부분이 이제 뇌질환 치료제, 이제 파킨슨병 적응증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이중항체 기업으로서 결국은 이 플랫폼 기술이 인정받았다 보시면 돼요. 우리 뇌라는 거는 이제 아무거나 투과 안 시켜주죠. 그래서 약물조차도 이제 투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뇌 질환 관련해서 치료를 하는 게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 기술, 이제 그랩바디 B 플랫폼을 이제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효능을 낸다는 걸 증명받은 거죠. 그래서 그 파킨슨병의 뭐 주요 원인 중에 또 하나라고 좀 가설하고 있는 알파 시누클레인을 이제 단백질을 또 제거하는 그런 타겟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BBB 셔틀에 어떤 항체를 태우느냐를 이제 결정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향후에 또 개발해 나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같은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단백질을 타겟하는 어떤 항체를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가설이 조금 뭐 조작이다 이런 거라면 뭐 이게 뭐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 거죠 사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의도단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아마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빠졌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플랫폼 기술이 중심이에요. 그 항체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서 만든 항체를 태우느냐는 그거는 뭐 결정하면 되는 거죠. 뭐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사실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걸 또 연구해가지고 다른 어떤 항체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ABL 바이오에게는 뭐 이번 뭐 기사 그 내용이 뭐 악재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뇌질환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이제 투심을 좀 부정적으로 만든 건 뭐 있지만, 그게 이제 이 기업의 가치를 좀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해프닝이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거라고 본다면, 이걸로 인해서 매도물이 나와가지고 빠졌다면, 그거는 사실 뭐 저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ABL 바이오였던 하락 급락 사태는 제가 볼 때는 해풍인으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산업 리포트를 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괜찮게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이제 항암제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탑픽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리포팅인데, 한번 차근차근 최근 동향하고 좀 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바이오 투자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투자 대상은 이제 암을 개발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역시나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폭발적인 어떤 매출 증가를 냈었고, 트룩시마 같은 거 비교해 보자면, 그리고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이제 가장 큰 시장 규모, 또 이제 고령화에 따른 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 이 항암 분야를 이제 보통 우리 주요 타겟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 이제 삼고 있고, 거기 안에서 또 새로운 모달리티, 기술을 가지고서 개발하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중요한 투자 전략을 이제 짜왔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암, 가장 치료제 개발 비중이 높은 질환이다. 항암제 개발은 국내부터 빅파마들까지 파이프라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질환인 걸로 파악된다. 국가개발신약단에 따르면 국내 개발 파이프라인 1833개 중 38%가 암 관련 파이프라인이었으며, 글로벌 빅파마 7곳의 파이프라인 분석에서도 48.7%가 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 국내외 모두 항암제 개발 비중이 높았다. 그래서 절반이, 신약 개발의 절반이 지금 항암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죠. 항암제 개발에 대한 인기가 높은 이유로는 암 질환이 첫 번째, 선진국 비중이 높은 질환과 특성. 어떻게 보면 좀 잘 사는 국가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죠. 두 번째는 미충족 수요가 여전히 높은 질환이다. 아직 뭐 완치가 안 되고 잠깐의 어떤 생존 기간 정도 늘려주는 측면의 치료제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에 대한 우리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암은 우리 생명을 중단시키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계속 커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오래 살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사라지는 시기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이제 찾으러 다니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에 보여준 건데, 그리고 이제 항암제 시장이 가격과 판매량의 동반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P와 Q가 동반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고령화일수록 이제 암이 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의학이 발전되면서 더 오래 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Q가 늘어났고, 또 이제 항암제는 계속 새로운 어떤 제품이 생겨나고 더 좋은 어떤 효능을 내는 제품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가격을 책정받게 되고, 높은 가격을. 그럼 높은 가격을 책정받게 되는데, 조금 더 진보된 치료제다 보니까 오래 투여를 할 수 있게 돼. 빨리 이제 사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P와 Q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질환별 파이프라인 비중이 암이 38%, 그 다음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이 이제 많죠. 뭐 뇌라든지 뭐 척수, 신경계. 빅파마 질환별 파이프라인 비중을 보면 암이 뭐 절대적입니다. 48.7%면 뭐 절반이죠. 그래서 감염성 질환, 또 이제 뭐 중추신경 이쪽으로 이제 그 다음을 잇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대사 질환이 대사 연해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대사 질환인지 면역계 질환인지, 어쨌든 암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고령화하고 비례하는 질환에 대한 발병률, 특히나 이제 선진국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들. 암은 유전자에 발생한 돌연변이로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 주기를 거쳐서 사멸하지 않으면서 발생한다. 계속 증식하는 거죠. 돌연변이 된 세포가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세포 주기는 딱 이제 일주일에 죽는다 하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죽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암세포인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 발생 위험에 오랜 기간 노출되는 이 고령의 인구일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은 특징이 있어 연령과 암 발생 빈도는 비례한다. 꼭 고령이라고 이제 이 암이 발생한다는 건 아니지만 비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제 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유가 있지만 뭐 식습관이라든지 있지만 어쨌든 비례를 한다. 예, 고연령일수록 이제 암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고령화는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전체 항암제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신흥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이런 국가들은 그 평균 수명이 작잖아요. 또 이제 암 발생하기 전에 이제 다른 뭐 감염 질환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선진국에서 주로 특징적인 어떤 질환이고 시장 규모도 대부분이 이제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죠. P와 Q가 이제 동반해서 상승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IBQR에 따르면 2021년 1차 치료 기간은 498일로 2011년에 1차 치료 기간인 92일보다 5배 이상 길어졌어요. 그럼 투여가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고 그만큼 이제 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치료 효과를 개선한 약물들의 등장으로 더 오랜 기간 치료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점은 항암제 시장에서 매우 눈에 띄는 점이다. 보통 항암제 치료 중단은요, 질병의 진행이나 사망 또는 이제 심각한 부작용,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데 치료 기간의 증가는 생존 기간 연장 및 부작용이 감소한 약물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개선한 치료제는 우리 카트 치료제 5억씩 들잖아요. 효과를 개선한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한편 치료기간 연장으로 더 오랜 기간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거. 따라서 가격 상승 효과와 함께 판매량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항암제 시장이 계속된 고성장을 유지하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항암제 시장 규모는 21년도 약 1730억 달러 규모, 한 200조 정도 규모에서 28년쯤 되면 거의 500조 규모의 시장으로 연평균 15% 성장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엄청난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는 이제 고성장하는 분야에 속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이쪽은 영원한 성장 테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는 예를 들면 이제 올해는 한 10에서 한 11%의 전기차 침투를 가질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뭐 25년도에는 막 20%, 뭐 30년도에는 한 40%, 뭐 이런 식으로 침투율 되다가 나중에 뭐 한 80%, 막 90% 침투율이 됐다 하면 성장이 이제 성숙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암제는 그때 돼도 성장률 자체가 성숙 단계로 갈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투약하면 암이 낫는 약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이 시장은 계속 성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는 한계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고도 성장, 항암제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내고 있지만, 이 항암제 시장은 사실 끝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게 메리트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FDA 승인을 받은 몇 개 약물이 과점체제를 가지면서 지금 면역항암제도 4개가 지금 과점체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몇 개가 이제 그냥 성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섹터의 어떤 성장보다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면서 그 성공한 어떤 약물, 업체에 한정된 그 성장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특허권도 열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이오 섹터는 영원한 성장 테마로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암제 최신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면 제가 이제 토요 강좌 통해서도 많이 좀 여러 번 많이 강조하고 스터디를 했던 부분이에요. 항암제를 뭐 아무거나 이제 뭐 폐암에 걸렸다고 아무거나 투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밀 의료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기반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체 분석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국내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부각이 뭐 안 되고 밸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게 굉장히 도리어 기회라니까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인식 못하고 주가가 막 내려와 있는 상태가 반드시 이쪽의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고
뜰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체 바이오 센티상에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기회라고 봅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주가 낮으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향후에 성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낳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원인은 유전 변이죠. 생명체에게는 세포의 성장과 생존 등에 관계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죠. 이들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게 되어서 정상적인 세포 주기가 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질병이 바로 암이죠. 이런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종양 유전자라고 부르고요. 종양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걸 이제 타겟팅해서 이제 억제시키는 게 표적 항암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HLB가 이제 갖고 있는 그 항암제, 그리고 이제 그 유한양이 갖고 있는 그 항암제가 대표적인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세포 성장 또는 생존 등과 관련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로 변이가 발생할 경우 종양 유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를 원암 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종양 단백질이라고 하며 표적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된다. 표적 항암제가 가장 잘 구비된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 EGFR, ALK 이런 것들의 다양한 유전 변이에 대한 항암제, 이걸 타겟팅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변이가 발생되는 게 이쪽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이제 가지면서 많은 항암제들이 타겟팅하는 걸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비소세포 폐암 걸리면 유전 변이를 검사해서 이 폐암 환자가 어떤 변이로 인해서 이제 이 암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를 검사한다면 이 EGFR 타겟팅의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게 효율적이겠죠. 이게 발견됐으면. 근데 그냥 비소세포 폐암 그냥 항암제 아무거나 쓰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제 또 안 좋은 어떤 영향도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암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 계속적으로 저항증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유전체 분석에 관련된 중요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 타그리소 대표적으로 지금 비소세포 폐암의 이제 항암제, 타그리소는 EGFR 타겟팅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표적 변이를 타겟팅.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타겟팅하는 그런 것들. 얀센의 또 이제 이중항체, 또 이제 그 유한양에게 레이저티닙하고 같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또 이제 아미반타맙,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타겟팅을 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유전체 분석이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인간 지놈 프로젝트라고 이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5년 걸렸습니다.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몸에 유전자 지도를 다 분석하는 거였죠. 염기 서열 분석. 근데 이제 이 기가가 이제 만들어졌고, 또 이제 현재 분석 비용은 $1,000 수준으로 이제 내려갔고, 계속 떨어지면서 향후 $100 수준까지 줄어들 걸로 한 1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분석 비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아까 이제 정밀 의료의 시장은 활짝 개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유전체 분석하는데 예를 들면 500만 원 들면, 야, 이거랑 항암제 이거를 투여하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그냥 이걸 안 받고 이걸 써보는 게 그냥 낫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낮아지게 되면 필수적으로 그냥 뭐 한 10만 원이야? 이걸 받고 이제 투여를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밀 의료 시장이 개화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어떤 주요 요인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분석 비용 감소로 유전체 분석 시장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2019년도 7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25년 되면 거의 30조 원 가까이 시장 규모의 성장으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약물 개발과 정밀 의료에 대한 유전체 분석 증가로 치료 표적 유전자의 다양화와 유전자 분석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토요 강사에서 또 짚었던 내용인데, 액체 생검, 조기 진단부터 유전 변이 분석까지 가능한 액체 생검의 이제 분야도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예. 가던텔스라는 기업이 이제 가장 큰 가장 먼저 상용화해가지고 지금 이제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가던텔스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국내 신규 상장한 이제 루니 세대 이제 또 지분 투자 갖고 있고 또 협업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지금 트렌드가 지금 불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지니너스라는 기업이 폐암 액체 생검 제품의 유럽에 CE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액체 생검 제품들의 상업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트렌드 꼭 기억하시고 이 투자 전략에 삼아야 됩니다. 액체 생검은 동반 진단뿐만 아니라 조기암 진단, 재발 모니터링 등 암 치료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성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죠. 암도 이제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발생한다는 게 이제 가장 부작용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레저티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 이 내성을 해결할 수 있는 타그리소가 지금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 이 타그리소 내성 이후 치료제가 뭐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레저티닙과 또 이제 얀센의 아미반타맙 요 병용요법이 가장 대안으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또 표적 치료제는 필수적으로 이제 내성이 시계 문제지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장 규모만큼의 또 이제 내성을 통한 어떤 치료제, 대응하는 치료제도 그만큼의 시장 규모를 우리가 뭔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타겟팅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이제 얀센은 타그로스가 아닌 레저티니까 EGFR 시멧 이중항체 약물인 아미반타맙의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차 치료 임상으로 타그리스와 직접 비교 임상인 마리포소파4에서의 경우 아미반타맙 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은 여러 표적 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하기 때문에 내성이 발생할 변이를 더 다양하게 억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유한양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요. 사실 가장 퍼포먼스를 크게 낼 수 있는, 성장률을 낼 수 있는 쪽이 이제 면역 항암제죠. 가장 최신의 어떤 항암제고 가장 비판들도 지금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고,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뭐 에이벨 바이오든 뭐 레고캠 바이오든 GC셀이든 이 면역 항암제 계열로 뭔가 좀 퍼포먼스를 낼 포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포인트가 제가 볼 때 항암제 계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표준 치료제로 이제 되고 있고, 국내 이제 항암 환자들도 이제 점점 의사들이 이제 요걸 표준 치료제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2011년도 여보이, 그리고 2014년도 키트루다, 옵디보, 이게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이제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고요. 글로벌 데이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면역 항암제가 표준 치료법 또는 표준 치료법이 되는 가정으로 평가한 비율이 거의 뭐 90% 가까운 의사들이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표준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기전은 잘 아시겠지만 특정 돌연변이에 대한 그 타겟팅, 표적 항암제가 아닌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잖아요. 그거를 발현하는 단백질을 이제 막 내뿜는데 그거를 억제해버리면 면역관문 억제제죠. 그러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원리를 가지고서 만드는 항암제가 지금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가 불가능해서 화학요법 외에 치료법이 없던 환자들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는 거. 뭐 매일 뭐 투여하는 게 아니라 한번 투여하고 상당한 시일 동안 또 이제 투여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21년 기준 면역 항암제는 $350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고, PD1, PDL1 기전을 억제하는 이 네 가지 품목, 키트루다, 옵디보, 임핀지, 텐센트릭이 지금 91.9%,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트루다가 제일 많은 규모고, 키트루다의 이제 또 SC 제형을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알테오네이죠. 그래서 FDA 승인을 받은 9개 면역 항암제 중 7개가 PD1, PDL1 타겟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막 다른 쪽 타겟팅을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점체제 아성이 쉽게 허물어지기 좀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고, 이 시장이 커져가는 거를 이 4개 품목이 거의 이제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키트루다가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주요 암에서 PD-1, PD-L1 억제제의 추가적인 시장 진입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러니까 PD-1, PD-L1 타겟팅하는 거는 여기에 너무 공고하니까 이거 뚫기는 어렵고 다른 어떤 타겟팅으로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사실 낫죠. 그래서 현재 면역항암제 시장을 주도하는 내과의 약물의 시장 점유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요 산업 리포트, 항암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는 리포팅의 이제 결론입니다. 항암제 시장은 고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도 고성장할 시장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뭐 종목들을 찾아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표적 항암제 개발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와 함께 한미약품을 최선호주로, 유한양행을 차선호주로 제시한다. 두 종목 모두 의약품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과 동시에 가까운 시일에 표적 항암제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면역 항암제 성장에 수혜 가능성이 높은 CM 업종에서 면역 항암제들은 적응증 추가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그 결과가 매년 추가 적응증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용요법과 보조요법 적응증 추가는 면역 항암제 사용 증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해서, 이제 항체 치료제잖아요, 이쪽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항체 CDM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 그리고 향후에 이제 또 면역항암제 특허권 풀리면 키트루다 뭐 이런 것도 또 시밀러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또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그룹도 장기적으로는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제 시장은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면역항암제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되며, 수요 증가와 코비드19로 인한 생산시설 다각화로 인한 수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CMO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빅파마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만족하고 있고, 제4 공장 완공 시 62만 리터의 생산 캐파를 확보할 것으로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생산이 가능할 걸로 예상한다. 유안타증권 탑픽, 그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암제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는 이제 수십 년간 성장할 또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학습이 계속 필요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쪽에서 종목들을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 마감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예상 못한 어떤 급락 형태, 또 이제 뭐 이슈가 나와가지고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이슈나 또 이제 이게 펀더멘털 상의 이제 문제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세가 변동하는 사안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죠. 예.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난관들, 또 지뢰 같은 어떤 상황들을 계속 앞으로도 맞이할 텐데, 중요한 건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근거입니다. 예, 그 가치의 변동, 그 부분을 확실히 이제 알고 있다면 저는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보고, 또 이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또 우리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사하는 바가 또 컸던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또 성공 투자의 비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뭐 이슈상이 많은데요. 계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같이 대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